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이 자리에 색다른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상호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대표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TV에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제가 TV에 나온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 주식시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 됩니다. 그 잘못된 길, 가 있는 길을 제가 되돌려 놓는 길에 바로 함께 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 30분 이 시간을 꼭 수익과 함께하는 길로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야전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1년 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를 맡으면서 참 많은 책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맡은 제 임무는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담백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바를 다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표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 준비를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들 들어볼 텐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거장의 첫 번째 토론 주제. 네,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이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이슈. 최근 국내에서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바로 이번 주가 조선과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이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또 두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조선주, 해운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괴로우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이걸 모르면 결국에 또 제2의 조선, 또 제2의 해운주에 들어가서 또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현재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조조정이 옳나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옳지 않다.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유사일의 가장 큰 구조조정은 뭐였을까요? 바로 빅딜이었습니다. 그 빅딜 이후 과연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찾아 나가고 있나라고 본다면 찾아 나오고 있지 않다이죠. 찾았다면 왜 이 지금 조선이 해운이 이 꼴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자동차가 있었죠, 그죠? 삼성이 자동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빅딜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현대차와 삼성자동차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을 테고, 삼성은 미래 먹거리를 자동차에서 IT와 접목한 먹거리를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한 놓고 봅시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에 대우차는 GM에 넘어가고 삼성은 르노에 넘어가고 쌍용차는 쪽팔리게 인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이 세 나라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거죠. 가만히 놓고 보면 저는 10년 후에 현대차도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현대차는 구글에 하청업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아주 불안합니다. 현재 구조조정, 정부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은 저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거기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또한 올바른 자금의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미래의 가치를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그냥 돈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절대 구조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벌써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정부는 그 길을 가려 한다. 저는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김상우 대표님께서는 정부 주도의 이 구조조정 방향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야정문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구조조정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뭐 문제가 됐을 때 투입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이제 나서서 채권단, 주채권단으로서 나서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우 같은 경우도 2000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산업은행이 채권, 주채권 은행으로서 계속 막대한 돈을 쏟아붓어요. 근데 문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구조조정이라는 액면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점이 뭐냐면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수년간 해왔던 분식회계입니다. 즉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정부 주도하에는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 총재는 은행장이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퇴임하기 직전에 넘어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낙하산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분들이 금융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분식회계를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리지 않았고 그걸 믿고 그 회계 정보를 믿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투자의 조건이 발생됐을 때 언론이나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떠들어서 됐기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자기들 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회계 정보를 했을 거란 판단하에 진입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돈이 없다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 책임부터 먼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제4의 일이 또 터질 겁니다. 그렇죠.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에 IMF로 들어갔을 때부터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것도 민간기업이 아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이것은 거의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돈을 5조를 쏟아 부을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제가 열받으니까 카메라도 안 들고 이야기를 하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 직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회사를 살려야 됩니까? 지금 현재라도 살려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정권 유지하는 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모든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동네 치킨집이 망했으면은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 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러고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라고 치킨집도 사줘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는 대량의 해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몇천 명, 하청업체가 몇만 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표밭이란 말이죠.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든 정치권에서는 표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걸 컨트롤 안 해주면 표 안 나올 텐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은 참 정권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어떤 지난번에 SX 조선 네. 작살난 거 아시죠? 네. 상패당하고 뭐 거기서 4조 원이란 정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공중분해에서 다 날린 네. 거예요. 네.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나쁜 거는 정부의 기관 관료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네. CEO가 이번에 물러나면서 퇴직금으로 18억을 받아갔습니다. 아니 회사가 망할 판인데 지금 18억이나 받아가는 말이 그것도 미친 CEO 아닌가요? 그것도 주총에서 그걸 왜 가만히 놔두죠, 정부에서는? 그걸 왜 그런 거는 컨트롤 왜 안 할까요? 그걸 내가 대통령을 목 쳤지. 내가 대통령을 못된 게 지금 한이라니까 지금. 발을 여기다 낼 건 아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믿었다는 얘기죠. 산업은행을 믿었고 네. 우리의 돈, 국가의 세금을 잘 운영을 해서 기업을 살리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했던 것뿐이에요. 국민들이나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그냥 믿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착한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어디가 정부가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되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했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와 CEO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네. 또 아무도 안 지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누군가가 책임지게끔 법을 제도화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수십만, 수백만의 개인 투자가들이 또 몰살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게 말하는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반복되고 있죠. 지금 이거는 그게- 지금 5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50년째 계속 매년 분식회계가 터집니다. 네. 안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의 CEO들은 다 잘 살아요. 죽어나가는 건 그걸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가 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바라는 건데 앞으로 새로 이번에 뭐 국회에서 새로 열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네. 물론 IQ가 모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평균해버리기가 얼마나 될지 20이니까 20 이상 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래서 분식회계를 앞으로 더 하면은 종신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걸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근데- 얘네들 들어가면은 또 그 대기업 총수들 들어가면 뭘 타고 들어가요? 그냥 걸어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실车타고 봤을 들어간다니까? 그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앰뷸런스 타고 나온다니까? 근데 네, 일주일은 골프 치고? 예. 네, 예. 야정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장 큰 문제점은 분식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상 그렇죠, 맞다. 당연하죠. 그 말씀이시죠?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거 사기예요. 분식회계는. 네. 투자자들한테 분식회 엉터리 정보를 내놓고 네. 이 회사가 훌륭한 회사다. 투자를 해라. 이건 사기입니다. 100% 이건. 네, 이렇게 사기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매번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앞장서게 게 정부예요. 산업은행이 정부 거잖아요. 나라 거. 그렇죠. 나라가 앞서서 사기친 거잖아 이거. 그럼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누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산업은행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경제기획원 장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산업은행 총재를 관할하는 건 경제기획원 장관일 거예요. 그 오다 치는 게. 그러면 그쪽 라인이 다 잘못됐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회사 하나 미래의 앞날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팀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게 저도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시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한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리는 만무하다. 타이밍을 놓쳐도 많이 놓쳤다. 주가가 일단 방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 중공업, 대우조선에 대우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중공업까지 거의 주가가 1, 2년 전에 반토막 또는 거의 5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럼 벌써 그런 시초가 있었다는 거죠. 2, 3년 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근데 그때 오히려 정부에서 손을 댔다면 이 적용이 안 됐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은 들어갔다 칩시다. 과연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까요? 여러분들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힘들 겁니다. 그리고 20%, 30% 인력 구조조정하고 잘라낸다. 과연 그 이후에는 2년, 3년 뒤에 대우조선해양은 승승장구하고 있을까요? 그 또한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돈이 들어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이후에 뭔가 보여야죠. 조선 구조조정 이후에 그 조선이 그대로 살아나던 형태가 또는 그 아닌 다른 산업이 뭔가가 미래 먹거리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지든 둘 다 없다는 게 문제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손 놓고 그냥 봐야 되느냐. 이게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있어요. 조선이나 해운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유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7년도 미국이 리쇼링 정책을 사용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예전에 제가 난세용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3년 전에. 그때 당시 보면은 보세요. 한국에도 이제 현대차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자체에서 여기서 생산해서 네. 울산에서 다 배 띄어서 네. 미국으로 수출하고 영국 수출하고 네. 프랑스에서 해요. 지금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죠. 중국의 현지 공장이 있죠. 유럽의 현지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가. 그러면 굳이 여기서 배를 타고 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됐죠. 이 물동량 선사들은 예. 예전에는 울산항에서 배를 쭉 대기시키고 싣고 날르고 했는데 지금 현지에서 다 생산을 해버리니까 날릴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2008년도 이후에 각 나라마다 약간의 보호 무역주의가 탄생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문제죠. 중국도 자기네 물동량은 자기네가 커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 선사들이 뛰어들 자리가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그게 제일 우선 해운부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조선 안 하셨죠? 저는 해운 안 하셨죠? 저도 안 했거든요. 2011년도에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자, 이게 왜 앞으로 5년 동안 조선철강 해운은 그러니까. 다 약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전체 세계 교역이 그 정부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정부가 세계 교역이 위험합니다. 바보 정도면은 아직 2년 많이 자제한 남았어요. 건데 임기. 많이 자제한 표현입니다. 바보 정도면. 그러니까 동서교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해운은 좌우, 그러니까 동서교역이 이루어져야지 물동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그죠? 근데 지금 교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남북 교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남미 대륙에서 북미로, 유럽은 지들끼리. 우리 아시아조차도 인도네시아 만들어서 중국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륙 운송은 발달하는데 그 CJ 대한통운은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근데 전 세계를 누리고 다녀야 될 해운주는 결국에 안 좋은 거고. 그럼 조선주도 당연히 안 좋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논리를 우리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정부는 우리 같은 전문가, 이 밑에 있는 전문가도 아는데 왜 와, 정부에서 와, 몰라요, 와. 그거를. 모른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직 임기 2년 남았다니까요. 네, 그럼 지금 두 대표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구조조정 지금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고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사실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거나 투자를 예상하신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해서 만약에 회수 작전으로 들어간다면 감자를 분명히 할 거예요. 감자 작전 들어가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자본금으로 채권단에서 돌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 수가 몇십억 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998년, 99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때려놓고서는 26억 주의 주식수를 만들었어요. 결국엔 2003년도에 얘가 125원까지 찍고 나서 감자 결정을 합니다. 20분의 1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거의 전멸한 거예요. 이 작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자산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이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금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입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얘네들이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식으로 상장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국민주가 되겠죠. 막 요동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웬만한 선수급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그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대우조선 하나만 놓고 본다 그래도 이렇게 되지만 지금 중공업까지 연결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궁금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조선해운은 어차피 지금 다 깨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거는 네. 과연 조선해운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여파가 전이 될 것이죠. 전이 될 것이냐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당했더라도 다음번에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큰 네. 기업들 중에서 57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우조선하고 이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만 아니라 현재 구조조정 대상의 명단에 올라가는 게 57개 업체예요. 그러면 그 명단에 있는 애들은 일단은 견제를 하셔야 돼요. 견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갖고 계속 그러면 그 웬만한 기업 다 들어갔다는 봐야 된다.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 구조조정은 결국에는 조선해운에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철강,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까지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중후 장대형 산업은 접근을 가능한 하지 마시라. 먹을 거 없다. 또는 하더라도 대형주를 단타쳐라. 대형주 가지고 중장기 가져가서 먹기 힘들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계속 가져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좀 다른 네. 시간 또 이야기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야정구 대표님 네. 한마디로 이번 주제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구조조정에 대해서요? 네. 일단 구조조정의 이 메커니즘 포인트는 오늘 지금 중공업이에요. 조선하고 해운. 네. 이 부분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자금을 갖다가 증자 전략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 떼시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손 떼라 이런 말씀이시죠? 손 떼라. 왜? 이 지경까지 오는 걸 몰랐다면 더 이상의 예측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께서도 한마디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현재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이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요. 기업 스스로 자구 노력을 가지시라. 조금 덧붙여 이야기하면 정부가 구조조정하기 전에 기업이 20%의 인력 감축 대신에 20%의 임금 삭감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현대중공업은 했어요. 했나요? 대우조선해양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같이 견디는 게 나을 겁니다. 20% 잘려서 치킨집 차린다. 1, 2년 안에 망한다. 또 그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결국 그 기업 또한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께서 기업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토론의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와 또 미국 증시 오름세에도 국내 증시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코스피에 주목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스닥에 주목해야 하는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 1개월 코스피인가 코스닥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김상호 대표님, 네. 1960선까지 밀린 코스피, 네. 이 향후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뭐 줄줄줄 흘러내려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 자리라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의 일단 지표고 재미로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의 이유를 찾고 들어가야지 바로 성공하고 실패 안 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좋지 못하냐? 이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게 전혀 없다. 당분간도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빠르면 6월달이 되겠고요. 6월달이 되더라도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공산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자금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안 좋은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코스피 대형주들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재미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조정 여파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바로 글로벌 증시의 자금 흐름 자체가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하다. 더군다나 중국의 현재 GDP 성장률 6.5% 이것도 지키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지키지 못하고 6% 초반 또는 만약 5%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또한 악재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전혀 좋을 게 지금 없는 시장입니다. 그걸 알고 기술적 차트를 조금 들이대면 코스피 시장은 당분간 저점을 이탈하거나 또는 박스권 내에 다시 한 번 더 갇힐 수뿐이 없는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코스피에서 좀 먹을 게 있으려면 2,000포인트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시장 상황이 지금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김상호 대표님께서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 모멘텀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글로벌 상황도 좋지 못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야정구 대표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는 동일합니다. 일부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나 뭐 코스닥 지수냐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2011년도 위에는 코스닥 장이에요. 왜냐면 그때 우리 시청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실 때 코스닥은 하나의 따로 별도의 시장으로 보시는데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10분의 1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종합주가 있죠. 거래소는 1,300조 정도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쪽은 한 150조에서 200조, 그러니까 거의 그 10분의 1 내지는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업종 정도로 해석을 해보신다면은 업종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하나의 업종으로 붙여버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소 쪽에서 모든 업종이 다 돌아가서 해먹었으니까 갈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2011년도 이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1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철강 해운 화학정리를 외쳤지 코스닥, 지금이 와서 코스닥이거든요. 아, 지금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코스닥이라고 보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코스닥 자금의 움직임상을 일단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코스닥이 대세 두 번의 큰 흐름을 탔던 건 1998년도 이후에 그 2000년도까지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1년도부터 해서 한 방에 또 때려 올리는, 네. 한 번 올렸다 뺐다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금의 흐름은 다른 나라 자금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많은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룩셈부르크 자금은 거래소 쪽하고는 별개로 작동되는 자금입니다. 그게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인가요? 그렇죠. 네. 제가 판단한 건 그쪽이에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룩셈부르크 자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 게 2013년도부터 들어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유입된 자금 중 해외 자금 중에 3위인가 4위를 해요.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열풍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코스닥 열풍은 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금이 이제 서서히 빠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코스닥 지수 700선은요 굉장히 위험 저항선입니다. 미국의 예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스닥이 5,000선까지 왔죠. 5,000선은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우울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가 더 괜찮다고 보시는 향후 건가요? 1개월 코스피는 코스닥인가 코스피인가 할 때 네. 한 달을 놓고 보신다면 모르겠어요. 한 달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지수 차이는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0에서 80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까지 보면은 일단 한번 곡소리 한번 나야 돼요. 어디서 양시장 모두? 네. 둘 다. 네. 올 여름 휴가 제대로 못 가실 지금 거요? 되게 우울한데. 아니요. 계속 올 그러는 여름 것만. 휴가 못 가십니다. 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주식 들고는. 그뭐 좀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해드려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네요 지금까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부식회계 해놓고 우리 회사 이익 나서 이거보다 낫잖아. 그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승계 정보이 다 나쁘다? 또 이건 아니다. 보수판에서 밑장 빼다 걸리면 손목 자르는 거. 예. 야 작두 갖고 와 이거거든요. 예. 그 정정당당하게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하반기 또 해야 되거든요. 올해 2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밴드는 지금 상반기 밴드가 0.2에서 0.5고요. 하반기 이제부터 6월 달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 0.5에서 0.75 또는 0.5에서 1.0으로 가는 거거든요. 즉 금리가 100% 올라가는 거예요. 0.25만 올려도. 만약 0.5를 올렸을 경우에는 0.75로 바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3배수가 들어가요. 2배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주식에서 100% 먹는 게 소원이죠. 근데 금리가 100% 올라갔다는 건요. 엄청난 충격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예요? 1,300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1,300조로 발표했지만 여기서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빵집 할 때 뭐 하죠? 대기업체에서 빵집 할 때 거기에 대출해줘요. 네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대출도 해주고요. 치킨집 할 때도 대출해줘요. 한 5천만 원 1억까지 뭐 대출. 이 자금이 빠져 있어요. 이게 300조입니다. 그럼 1,500조거든요. 지금 빵집에서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오직이나 며칠 전에 대통령도 그러면 뭐 대한민국 정부 치킨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자, 그 좋습니다. 돈이 충격을 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 금리가 1.25에서 1.5인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2.75인가까지 찍고서 지금 시중금리는 3.5에서 3.75까지 이미 올랐어요. 네.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 것 또 같아요? 염려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좀 좋은 이야기 예전에는 하려고 대출 그러는데. 이자만 갚으면 됐지만 네. 지금은 뭐예요? 연장 들어가서 위험하다 그러면 원금상환 10년 동안 다 해야 돼요. 네. 내가 2억을 빌리면은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 2억을 10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내가 연봉 5천만 원짜리다. 네. 한 달에 한 450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2억의 대출을 갖고 있어요. 이걸 10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 계산한다면 1년에 2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0만 원씩 갚아요. 월 200만 원. 거기다 이자. 만약에 이자가 미국의 타켓 목표는 3.75%입니다. 2018년까지. 2년 후에 3.75를 노리고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3.75에 타켓에 들어갔을 경우 2년 후에 했을 경우 국내 시중금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 타점을 8%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2억에 8%면요. 좋은 이야기도 좀 하고 가시죠. 잠시만 앉아봐요. 1,600만 원입니다. 1년에. 네, 대표님, 야당 너무 지금 안 좋아. 네.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좋은 쪽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네, 그- 지금 야정구 대표님께서 굉장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네, 네. 암울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김성호 대표님께서는 완전히 동의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일단 좋은 것 물론 쉽지 않지만 결국 좋은 것도 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산업 자체가 융복합으로 갑니다. 잘만 보면 그러니까 중우장대형은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융복합되는 산업을 잘 보면 그게 먹거리가 또 보여요. 그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수익은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뭐가 융복합의 가운데 있거나 또는 이 가장자리에서 그들이랑 좀 이렇게 들어가서 먹거리 찾아내지 않느냐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우리 야정군 대표와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 알아야 되니까. 좋은 줄 알고 했더니 다 깨졌으니까. 창조경제 그거 과연 성공할까요? 또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알고 앞으로 또 2, 3년 안 좋을 거예요. 왜? 지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큰 돈을 법니까? 어떻게 대단한 에너지처럼 그런 수익이 나겠어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간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목표 수익률 또한 낮춰 잡아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게 벌써 5년째고 앞으로 2년, 3년 더 지속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그러니 거기서 뭘 찾아고 나갈 것이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집적대고 아무거나 매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융복합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나 혼자 절대 독불 장군을 먹고 살 수 없다. 누군가와 교류를 하고 정보를 듣고 취합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여러분도 바로 주식만 싸매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 바로 통신입니다. 자, 통신은 IoT, 또 나아가서는 5G, 더 나아가서는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로 가는 그 길목에 다 있는 게 바로 통신이죠. 그러면 그 통신 중에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연결되는 것들 또는 하나 예를 든다면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흑자전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IoT 사업이나 미래자동차로 가는 산업들이 결국 그들과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 중에서 결국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KT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종목이나 산업은 보이게 된다. 그럼 이제 통신 중에 뭘 제가 보느냐? 그 말씀 하나 좀 드릴까요? 예. 종목이나 산업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지수적인 측면하고 종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따로 봐야 된다. 저는 같이 근데 보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장하고 네. 시청자나 개인 투자 입장은 다르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마 안 살 거예요. 제가 산다니까요. 통신 이야기 다 사질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망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서 타켓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신을 사고 싶다, 어떤 주식을 사고 싶다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지수잖아요. 지수가 오르냐 떨어지냐. 근데 지수를 별도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일단 바운드링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링 안에서 놓고서 그 다음에 진입을 하려고 한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야 대표님이 잘 아시잖아요. 따라와 하는 거. 그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날 따라해야죠. 결국에 모든 사람, 우리 모든 분들이 500만 명이 되는 투자자들이 다 수익 나셨으면 정말 좋겠으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고 이건 불가능하게. 결국 남들과 반대 방향 가는 사람들 외로운 늑대가 수익을 내는 게 주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울프.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결국 그 안 좋은 길을 떠나서 좋은 길로 오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복입니다.
네, 지금 김상고 대표님께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융복학 사업이 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특히 통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야정군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이 지금 어려움을 타개해야 될지. 물론 아까 여기 김상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그 코스닥의 중소형 개별주 정도는 가능해요, 진입 자체가. 원래 지수가 밀면 중소형 개별주가 뜨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쪽에서 이제 바운드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세팅을 맞춰야 되는데 이미 지금 꿈치럭 거렸을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걔네들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번에 좀 떴던 애들, 지수가 올라오니까 떴던 애들을 많이 손댔을 건데 아마 지수적인 측면으로 보면 일단 대형주의 접근은 올 가을까지는 금지돼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올 가을까지는 대형주에 대한 진입은 전혀 불허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는 근데 이미 그건 작업이 끝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제 와서 뭐 중소형 개별주에 그럼 내일 가서 중소형 개별주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작업이 끝나 있었어야 된다. 언제?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지난달에 포트폴리오가 안 끝났어야 되어 있다면 되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대형주 100% 들어가 있다. 네.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요 정도만 그런 거 알려줘도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요즘은 많이 똑똑해지셨으니까 예전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김상호 대표님, 예. 저희 이 두 번째 주제 한마디로 키워드를 좀 줄여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종목이 보인다면 현금이 필요 없다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시장 내에서 종목을 제대로 찾을 눈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힘들거나 어렵게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종목으로 접근하시라. 그리고 종목이 보인다면 현금 필요 없다. 그러나 그게 도저히 안 보인다. 그러면 현금 물타기용으로 20, 30%는 보유하시라.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야정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한마디로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올 가을까지 좀 쉬시죠. 가을까지는 쉬는 게 낫겠다.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물론 뭐 중소형 개별주로 들어가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줄줄줄 할 수는 없고 일단 지수적인 측면으로 해서 올 가을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웨이트 대기를 했다가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벌써 세 번째 주제까지 이제 왔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요. 시청자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주제로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에서 수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두 대표님들이 나누셨던 대화의 이 최종적인 목표가 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정우 대표님, 네. 저희 금융투자에서 수익으로 가는 길, 그 비법 좀 알려주시죠. 비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모두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기관도 자기 돈 투자하는 거고요. 외국인도 자기 돈 투자하는 거예요. 돈 잃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다 돈을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고수업 칠 때 세 명이서 치죠. 세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 기관, 외국인. 그러면 상대의 패를 볼 줄 알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보여주는 패가 진짜가 아닐 수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은 타짜고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밑장 빼기도 할 수 있고 하나 엎을 수도 있고 패 쓱쓱 지기들이 통정거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만 빼고. 그렇다면은 쟤네들이 주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이번에도 사태도 아까도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분식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 10%만 믿고 나머지는 항상 돌다들이 두들기듯이 이게 진짜 맞아? 너 맞아? 나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되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을 잃지 않습니다. 아, 쟤네들이니까 쟤네들이 더 똑똑할 거야. 그래서 이 지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할 때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은 물론 판단은 본인의 몫이기 하겠지만 시중적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인포메이션 정보는 절대로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나간 얘기들만 다 나열해 놓은 거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사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100점을 맞았지 500점을 맞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네가 다음 달 기말고사 지금 1학년 때 수석을 했어. 너 2학년 때도 수석할 수 있겠어? 못하면 너는 2등인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만 따져요.
아, 얘가 작년에 1등 했으니까. 내년에도 참 벗어나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지금 이 길을 얘기 좀 뭐냐면 알려주셔야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미래는 미래를 보는 걸로써 충족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다들? 단기적으로. 그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아, 귀신도 모르는다는데요? 당연히 귀신은 주식을 안 해요. 미아리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 증권거래소 있나. 이거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주식은. 서로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거기서 발생했던 욕망이 발생함으로써 판단 미스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는 뭐 주식의 주식 투자의 수익으로 가는 길, 이 제목에 대해서 살짝 이건 답은 없어요. 각자 자기 몸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근데 수익 잘 내시잖아요. 예? 수익 잘 제 내시잖아요. 몸에 맞는 종목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종목을 하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내 몸에 그러니까. 내 적성과 맞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미용에, 나는 옷에 관심이었다. 그러면 의류 업종만 뒤지게 파고 되는 거야. 근데 걔가 구조조정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들어갈 거예요? 뭐 빨가벗고 다니려고?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죠? 예. 하여튼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똑같은. 근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종목을 사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시잖아요, 그죠? 저랑 오래 뵈셨으니까 한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다들 좀 힘들어하시고 뭘 잘 모르시고 하니까 혼자서 못 하시고. 근데 보면 요즘은 웬만한 전문가 뺨쳐요. 이분들이 야 이게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뭐 기업 가치가 이러니 여기까지 이 가격까지 가겠냐 뭐 이렇게 다 여쭤보시니까 뭐 차트는 저보다 더 잘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차트를 잘 못 봅니다. 보기도 싫고요. 그래서 원칙은 정해져 있는데 그 원칙 결과는 왜 여러분들이 수익과 손실의 길로 따로 가고 있냐면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되 절대 단타 치지 마라. 단타의 기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달 이내라고 봅니다. 짧게는 일주일 정도인데 그렇게 짧은 이내 아직도 보니까 여전히 단타를 치고 계신 분들은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에서는 절대 재미 못 본다. 또 차티스트 이제는 차티스트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먼저 보고 종목을 찾는 그걸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종목을 먼저 보고 차트를 보는 건 괜찮은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예. 이 차트를 보는 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흘러온 지점이 한 30년, 40년 되잖아요. 5년 전 가격 기억하세요? 5년 전 가격을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 차트를 봐야 나오잖아요. 차트는 5년 전 가격이 찍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주식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차티스트하고 가격을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차트만 보면은 걔는 차티스트야라고 말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5년 전 가격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네. 거꾸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고 거꾸로 나중에 다른 걸 다 보는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종목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차트를 봐야 돼요. 네. 원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차트를 다 보고서는 결정 또한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장성이죠. 성장성이요?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산업, 그리고 종목을 먼저 찾고 그 이후에 차트를 가지고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차트를 먼저 보고 종목을 찾고 나중에 실패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런 게 문제더라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평선을 보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은 없거든요. 왜? 몇 년 전에 얘가 얼마였을까? 얼마까지 고점이었지? 했을 때 매물벽이 어디 정도 위치에 있겠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파악하는 분은 없어요. 그냥 이평선이 여기래? 보조지표가 그거 버리세요. 전 세계에 어떤 미친 인간들이 보조지표 보고 몇십억씩 몇 조 원씩 투자를 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워렌 버핏이 보조지표 보고 투자한대요? 걔는 햄버거밖에 먹을 줄 그분이지. 죄송합니다. 그분은 햄버거밖에 드실 줄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을 먼저 보시라는 게 그 업종이 선택이 되고 했을 때 가격 메리트, 내가 이 가격에 사더라도 괜찮겠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즉 쉽게 말해서 1억 있으면 1억에 맞는 포트를 짜야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에 맞게끔 포트가 짜져야 되는데 1,000만 원인데도 10억 하는 사람의 포트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요. 아무 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지금 김상원 대표는 나나 여기 방송국에 있는 사람 이거 다 죽어도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려. 그러니까 오늘이 꼭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꼭 오늘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한 1,800개, 1,5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1년에 이 종목들이 100% 움직이는 종목이 약 20% 정도는 움직여요. 300개 정도가 따블은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기술적인 반등이 뭐든 간에. 그러면 그 포인트를 잡을 때 1년에 그런 거 딱 하나만 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의 확률에 도전한다면 나머지는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 타이밍 하나만 잡아도 발굴해서 하나만 잡아내도 엄청난 수익률일 텐데요. 네. 네, 그럼 지금 야정근 대표님께서는 아까 전에 기존의 정보를 100%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목해야 될 정보가 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가장 쓸모없고 또 어떤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쓸모없는 거 리포트. 리포트요.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목해놓은 거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쁜 말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삼성전자가 10조 원 돌파 하면 200만 원 간다고 다 했을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서 158만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그거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10조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108만 원까지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호재 속에서 가격이랑은 시총을 보시는 거세요? 시총? 시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살려면 평단이 필요하겠죠. 한 번에 100억 원, 1000억 원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도 사고, 110만 원에 사고, 90만 원에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평단 에버리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하거든요. 세력들은. 걔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래야겠지만 개인들은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먼저 1번에서 말씀드렸죠. 상대를 먼저 이해하라. 아까 말했죠. 고소판에서 내 패만 보지 마시고 상대 손놀림을 보시라니까요. 판때기 앉았을 때는 상대 손에서 패가 어떻게 움직이는 줄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가격이거든요. 얘네들이 가격을 어떻게 흔들고 있고 어디서 조절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예요. 그거 딱 띄워놓으면은 100이면 100명 90% 이상이 그걸 들고 와요. 리포트는 다 알아요. 그거 읽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삼성전자가 10조 원 찍었어, 영업이. 다 120만 원 간대. 외국계 증권사까지 막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왜 안 갔대요? 앵커한테 물어보면 앵커는 모르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반도체주에서 그거는 가장 그것 힘들어 때문에 하시는 게 뭐예요? 하이닉스예요. 반론은 안 하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5만 원일 때 영업이익 사상 최대해가지고 배당주 준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주식을 보는 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반대 의견이 있긴, 반대라기보다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한데. 물론 저는 기관 쪽에 계시니까 저는- 애널리스트 믿지 마라 그러면 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 안 믿어요. 리포트 별로 잘 안 봐요. 근데 리포트 중에 쓸만한 리포트는 있죠.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뭘 보냐면 리포트든 신문이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기업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을 내가 보고 있다. 근데 그 기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 그걸 연결해 놓으면 이 기업의 앞으로 갈 길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고 무언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라. 이 정보라는 건 정보라기보다 그냥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공부 또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식만 봐서는 안 되고요. 뭐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죠. 미래에 뭔가 가치를 찾아내려면 애널리스트들도 공부를 무지개 해야지 보이지 매일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돌려받기
돌려쓰기 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여러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목표를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류하라. 이제 산업은 이렇게 섞어서 가는 산업이 결국에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입니까? 전자기기화되고 있잖아요. 융복합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농업, 앞으로 농업을 주목해 보십시오. 농업은 그냥 땅 파고 뭐 쌀 걷어 심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바이오가 들어가고 융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읽어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눈이 가져지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종목이 쉽게 보이고 별로 시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여러 분야의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뭐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꼭 갈 것 같아요. 꼭 저점이 나온 것 같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건 절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성호 대표님, 네. 제가 한마디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혹시 어느 정도 그렇게 정보들을 지켜봐야 시장을 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예전에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식하면은 좀, 야 대표님이나 저처럼 종목이 좀 보일까요? 하는데, 그거는, 시간은 뭐, 다른 분은 1, 2년? 근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3년, 5년 정도 지나야지 최소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에 의해서 종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종근 대표님, 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단기적 투자 또는 장기적 투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가요? 종목이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야 될지.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기나 장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 지수를 박스에 가둬놓고 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가둬놓고 패는 거. 이번에가 그거예요. 지수는 1800에서 2000 박스를 치면서 전 업종에 걸쳐서 전 종목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의 반대거든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순환매 상승이죠.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계속 올라가요. 지금은 가둬놓고 순환매 하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차라리 지수를 확 빼버렸으면 괜찮은데 가둬놓고 패니까 이건 도망갈 구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아까도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 여름까지는 좀 쉬어보세요. 그리고 뭐 아까 여기 김성원 대표가 아주 좋은 말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면 생각, 고정관념의 생각부터 바뀌셔야 돼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바뀌셔야지 자꾸 여기서 무슨 기술적인 거다, 무슨 기법 강의다,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법이 어디서 세상 천지에. 답답하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러 들어오셨으면 그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 그게 바뀌지 않고서. 그게 그래서 부자한테 점심을 사라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는 부자한테 차이가 좀 그러니까 네가 돈 있으니까 나 밥 만날 사줘야지, 방법도 이렇게. 없고 사실 만날 방법도 없고 돈이 있더라도 잘 쓰기도 힘들고 그런 거죠. 근데 분명히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만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 보는 관점. 그러니까 그 관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못 바꾸니까 많이 이 현혹되는 게 기법 강의거든요. 무슨 특별한 근데 무슨 그게 법칙이냐. 정말 그렇지 어려운 않습니다,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은. 그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 삶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꾸셔야- 근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돈 벌기는 힘들고 돈을 설령 벌었다 손 치더라도 복권 당첨됐다가 다 까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책을 많이 읽으세요. 예. 공부를 많이 하시라서 좀 좋은 동네 살아야 될 여기저기 수도 다니면서 있고 그런 무슨, 것 같아요. 예. 무슨 특별한 법 있는 것처럼 이거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여행 갈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요즘 전철 타면요. 여기서 천안까지 가고요. 여기 의정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 바다도 볼 수도 있고 인천 가면 바다 볼 수 있죠. 여기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면 소요산 보여요. 춘천까지도 갔다 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도 좀 많이 하시면서 세상을 보세요. 넓게 보시는 걸 자꾸 하셔야지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께서 네. 아무래도 가장 강조하시는 게 이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키워드를 좀 줄여보도록 하죠. 먼저 김상호 대표님. 예, 좋은 주식에 대응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긴 하셨는데 결국 거기서 뭔가 또 아마 벽에 부딪혔을 테고 그런 감이 있으실 겁니다.
좀 더 내공을 키우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결국에 한 단계 뛰어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정근 대표님 한마디로 짧게 좀 줄여주실까요? 상대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여기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상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를 먼저 파악하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금융투자에서 수익으로 가는 길. 저희 두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이 두 거장과 함께한 이 색다른 토론 시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부터 투자 수익 거두는 비법까지 저희가 소중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함께 가져가시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